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4개의 거대한 안반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활동은 활발하고 국토의 칠할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토사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태풍. 이것도 매년 큰 피해를 일본에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재해입니다. 경찰은 범죄를 단속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계경보나 피난유도, 구조활동이라는 것도 책무 중 하나입니다. 경찰의 대표적인 재해 담당 부대라면 광역 긴급 원조대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 대응에 직면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제1선의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 예상이 될 경우에는 재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또한 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복 형사들도 재해가 일어날 듯할 때는 서장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고 우비를 입고 경비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재해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만이 아니고 전원이 하나가 되어 대응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경찰서일수록 이런 경향은 강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부서의 지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분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생활안전부 환경계에 있던 형사님이 이전 태풍 경계 경비를 했을 때 어쩌면 귀신을 봤을지도 모른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알려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해 여름, 과거 최대급이라고 불렸던 초대형 태풍이 일본을 직격했던 해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형사님은 생활안전계에 근무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형사사건만을 일상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한해서는 서장에게서 태풍이 직통하기 전야부터 경찰서 내의 전원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하라. 각 과마다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관내 위험지역 부근에서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왔고 그 형사님도 밤샘 재해 경계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실화냐? 경비과하고 지역과 쪽만 좀 나가면 안 되나? 내심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재해 경비 같은 것은 지역과의 제복경찰관과 경비과라는 부서가 담당하는 게 대부분이라도 가끔 형사과에도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에 의해서는 교통단속에도 형사과의 형사가 지원으로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강력범죄로 활동하는 형사가 평소에는 입지 않는 제복을 입고 당황하며 이거 어떻게 끊는 거야? 라며 교통위반 고지서, 딱지 같은 걸 필사적으로 쓰려고 했던 모습을 조금 안쓰러운 모습으로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장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항의도 못하고 형사님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직통하기 전날 밤부터 경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비로 나가게 된 곳은 산간지역으로 그 주변은 큰 비가 내릴 경우 토사붕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라 근처의 주재소에서 철야 대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대기하는 게 아니었고 그 주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후배 경찰관과 둘이 경계 근무를 하게 되어 일단은 둘이서 주재소의 미니 페트롤카에 올라 지역을 한동안 수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과에서까지 오시게 되다니 큰일이네요. 서장은 맨날 형사과를 이렇게 쓴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나 하는지 원. 분명히 모를 거려. 뭐 선배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잡담을 나누면서 일단 지역의 위험 장소를 돌아보고 주재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둘이 주재소 내에서 대기하고 교대로 조금씩 잠을 자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대기하자는 흐름이 되었다는데 둘이 차를 마시며 계속 TV를 체크하면서 최근 있었던 사건 이야기, 주재소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태풍은 본격적으로 그 새가 강해지면서 주재소 문도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 바깥은 옆으로 쏟아지는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오, 엄청나다 엄청나. 이거 밖에 나갔다간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나가서 경고등 켜고 돌까? 아까 한 번만 나갔다 왔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가스밸브 정도는 잠그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재소의 경찰관이 순찰 준비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밖을 내다보던 그때 본인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재소의 앞쪽 길을 5, 6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어른도 비틀거릴 정도의 폭풍 속을 마치 마당에서 노는 것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애가 있어, 애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우비를 입을 새도 없이 폭풍을 치는 앞길로 달려나갔습니다. 강풍이 비틀대며 겨우 어린애가 달리고 있었을 곳까지 가서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그런 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험해! 큰일이다! 어디로 간 거야? 최악의 패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주변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고 있었더니 예? 어린애요? 무슨 일이에요? 하며 우비를 입은 주재원이 달려왔습니다. 조그만 어린애가 뛰어가고 있던 걸 봤다고 한 뒤 우선은 주재소로 돌아와 우비를 입고 그 후로도 둘이 주변을 빠짐없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봤던 어린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길에 하수구 뚜껑이나 절벽 같은 곳으로 그 애가 떨어졌을지도 모를 위험한 곳이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습니다만 주재소 앞길은 그냥 평탄한 길인데다 민가도 거의 없어 애가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일단 주재소로 돌아왔고 정말 애가 있던 겁니까? 바깥 상황이 이런데? 아니, 어린애가 순간 보인 것 같았는데 말이야.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폭풍 속에서는 원래 어린애는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옷 같은 건 기억나세요? 5, 6세 정도의 키로 보였는데 옷? 어라? 모르겠네. 옷이나 머리 모양 같은 건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확실히 보였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 속의 어린애는 희고 희미한 애매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내리치는 비가 덩어리 져서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닐까요? 이 근처에서 어린애가 있는 가정은 우리 집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애도 막 태어난 참이지만 형사님도 그런 말을 듣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며 분명 한순간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보였으니 내 착각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둘이 순찰차에 타서 다시 부근을 수색하고 조금 먼 곳에 있는 집 몇 곳을 돌아다니며 무사한지 확인하고 혹시 오늘 손주 등의 어린아이가 놀러오지는 않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만 그런 어린애는 오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는, 역시나 형사님의 착각이었다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다시 주재소로 돌아와 젖은 몸을 닦으며 우와, 놀랐잖아요. 미안.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시나 비가 덩어리져서 그랬던 것 같다. 하며 둘이 마주보고 웃던 그때 분명히 바람에 흔들리는 문소리가 아니고 뭔가가 입구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주재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말이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바로 입구 미닫이문을 드르륵 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한밤중의 어둠 속 바람과 빗소리가 비명처럼 울리고 있을 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닫고 노크 소리같이 들렸죠? 뭐가 부딪혔을지도 모르지. 혹시 그 어린애 아닐까요? 어휴, 나중에 혼자 되면 무서워지니까 하지마.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어쩐지 둘 사이에 섬뜩한 공기가 흐르고 그 후 교대로 조금씩 자면서 아침을 맞고 관할 지역에서 큰 재해가 발생하는 일 없이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몇 년 후 형사님은 그때는 이미 도심부에 있는 큰 규모의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생활안전과 형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하던 폐기물 처리 위반 사건으로 다른 서의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그 다른 경찰서에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취조를 하고 점심시간 때 경찰서 뒤편 주차장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던 중 그날 주재소에서 같이 재해경계 근무를 하던 그 후배 경찰관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오, 오랜만! 에? 지금 여기서 근무해? 오랜만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찰차 몰고 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아, 경찰차? 난 여기 조사하러 왔어. 폐기물 처리 위반한 놈. 아, 그 사건이군요. 조사 담당이신 거군요. 이야, 그립네. 건강하게 살고 있냐?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잠시 후 후배가 예상외의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아, 그거 기억나세요? 주재소에서 재해경비 근무할 때 어린애라고 착각하셨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었지, 그런 일이. 아니요, 그거 어쩌면 착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말을 듣고 혹시 자기가 이동하고 난 후 그 부근에서 어린애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든가 제대로 수색했으면 발견되었을 텐데 라든가 아니 그렇다면 이건 큰일이잖아. 그런 생각들이 순간 머릿속으로 헤집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본 순간 선배님이 이동해서 가시고 난 후의 일인데요. 한밤중에 그 부근을 지나던 차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린애가 혼자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차를 멈추고 주변을 찾아봤는데 놓쳤다고요. 길을 잃은 아이일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렇게 밤에 당직 근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부근 수색과 애가 있는 가정이 근처에 없는지 바로 조사해보라는 지령이 왔었습니다. 정말 미아라면 큰일이니까 엄청 큰 사건이 돼서 대기요원들을 불러 수색을 했는데요. 다음날이 되어서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없어졌다는 신고도 없었고 마을 안에서 방송도 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질 않아서 결국 그대로 묻혀버린 사안이 됐습니다만 저로서는 선배님이 그날 봤다는 어린애가 아무래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요. 라며 형사님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그 이상의 말이 나오질 않아 침묵하던 중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후배는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밤중에 근처에서 사고를 일으킨 차가 있었습니다. 막 면허를 딴 젊은 친구가 차를 개조해서 친구들하고 드리프트 비슷한 운전을 하다가 콘크리트 벽면에다 갖다 박은 자차 사고가 있었는데 그 녀석들이 한 말이 달리고 있는데 도로 위에 정조하고 앉아있는 작은 어린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고를 일으킨 건 귀신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교통과 사람들이 그걸 믿을 리가 없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사고 낸 젊은 친구들한테 고함을 질렀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착각이 아니고 변명도 아닐 거라고 살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라는 것하고 목격된 아이의 옷이나 얼굴 등은 봤는데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두 목격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선배님 때와 똑같지 않아요? 역시 선배님이 보신 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형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만 되도록 가벼운 느낌으로 으아, 그거 정말이냐? 진짜 그런 거야? 나 다시는 거기 안 갈란다. 아,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우리 쪽 형사들한테는 그다지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아. 손해보니까.
라고 한 후 후배와 헤어져 다시 조사로 돌아갔습니다. 형사님은 지금도 가끔 이 일을 떠올리는 모양으로 어쩌면 귀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들은 바로는 지금도 그 상간의 주재소 부근길에서는 비가 내리는 밤에 사람 그림자가 목격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똑같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보여서 이상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 정보가 경찰에 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는 이상이 이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제가 여러 경찰관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에서 비가 오는 날에 귀신 같은 걸 봤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말했다시피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르겠지만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 다시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